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환갑을 넘긴 아저씨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사업은 30여 년 세월 동안 고군분투 끝에 이제는 제법 어엿한 모양새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생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라 당연히 소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 인생에서 제 회사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가정을 이루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저처럼 자식 낳아 기르신 분들도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 제가 굳이 더 덧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있어 세상 온갖 부귀의 영어와 갖가지 금은보화를 모두 쥐어준다 하더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은 다들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젊은 날에 제 나름대로 불우한 환경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일적인 부분으로 성공하게 되고 물심양면으로 항상 제 편을 자처하는 자만 섹시 만나 가정 일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제 새끼들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죠. 제 나름대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다 생각했으니 젊은 패기에 못할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었죠. 한마디로 젊은 날에 저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게 닥친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시련은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매 순간 일깨워주게 만들었죠. 평생을 죄 많은 부모로 살면서 응어리진 속을 부여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생각했던 그때 제게 다시금 찾아온 기회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윤수야, 아빠는 평생 너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 너 그렇게 잃고 나서 가슴에 단 한 번도 네가 맺히지 않는 순간이 없었어. 이 못난 아비가 이제야 나타나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새끼. 평생을 죄 짓는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이 죄를 다 갚을 수 있을까? 눈을 감아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눈을 떠 몸을 움직이는 온종일 생각은 온통 딴 곳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죄가 많은 인간이라 그 죄를 내 새끼가 대신 받는가 싶어 밥 한 술, 물 한 모금 목구멍으로 넘기는 일이 염치가 없어 견딜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순간을 한순간에 잊게 만든 그날은 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는 차마 전하기 어려운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고학생 신분으로 어렵게 대학까지 학업을 마쳤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가난하여 마음까지 시리고 상처받은 일이 많았던 유년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자 아등바등 애를 쓰는 저를 도와주시는 감사한 은인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주변 도움 많이 받아가며 세상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기에 저 역시 사업 성공 이후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고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등 제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죠. 3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준 제 아내 역시 그런 저를 후원해 주셨던 감사하신 분들 중 한 분의 따님이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서 제가 그런 귀한 딸의 부모였으면 저 같은 처지의 사위에게 딸을 내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하게도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제 배경이 아닌 저 하나만을 믿고 귀한 따님을 제게 보내주셨죠.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의 고명딸인 귀하디 귀하게 자란 아내를 신부로 맞던 날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가의 재력보다도 그런 재력을 함부로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항상 사회에 긍정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셨던 올곧은 성품의 장인 장모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것이 더 큰 행운으로 느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1인 기업으로 조촐하게 시작했던 제 사업이 어느덧 탄탄하게 자리 잡아 장인 장모님 뵙기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고 그런데다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아내까지 세상을 다 얻었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할 정도로
온 세상의 중심이 저라고 느껴지던 시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제게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었던 아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귀한 아이들까지 안겨주며 더한 행복을 선사해 주었죠. 첫 아이자 큰딸인 우리 희수가 태어난 지 꼭 5해가 흐르고 난 뒤 아들인 윤수가 태어났습니다. 튼튼하고 씩씩했던 첫 아이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잔병 치레를 자주 한 탓에 부모인 저와 아내의 애를 마르게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아이 태어나고 6개월쯤 지나고 보니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신생아 시절 잔병 치레한 것도 많이 잦아들고 유순하고 크게 울지도 않아 아비인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던 그 얼굴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그때만 떠올리면 지금도 빈틈없이 꽉 들어차는 벅찬 감정의 눈가가 시릴 정도입니다. 저나 아내나 둘 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부모라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내 자식들이 일찍부터 잘 배워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서운한 일을 더 겪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조실부모하고 의지할 만한 일가 친척분들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제 공부머리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배신하지 않았다고 믿었죠. 아내 역시 교육학과 출신으로 육아를 하면서도 항상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인 희수가 어릴 적부터 워낙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영재 교육기관을 통해 별도로 수업을 받기도 했고요. 아직 많이 어리기는 했지만 우리 윤수 역시 희수처럼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 말도 제대로 트이지 않는 아이를 일찍부터 이것저것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시키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아내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믿을 만한 지인들 소개로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보내기도 여럿이었어요. 보통은 아이들 둘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았는데 그날은 희수가 영재교육 테스트를 받는다고 제 엄마와 둘이 다른 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살이 된 윤수만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전시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출근하느라 아이들 엄마는 각자 아이들 나갈 준비를 시키느라 아주 분주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항상 아빠인 저 출근할 때는 깍듯이 인사를 시키는 가정교육을 중시했기에 집을 나서는 저를 배웅하겠다고 현관 앞에 제 예쁜 새끼들 둘이 군기가 바짝 들어 차렷 자세를 하고 섰습니다. 윤수야, 아빠한테 인사하자. 차렷. 아빠,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빠. 허리를 90도로 까뜻하게 숙이는 제 누나 옆으로 아직 설익은 어설픈 발음으로 제게 인사를 하는 윤수였습니다. 그런 두 녀석들 모두 너무 사랑스러워서 양손으로 내 새끼들 머리를 휘적휘적 흐트러뜨렸죠. 아빠 하지 마. 하지 마. 이제 갓 초등학생이 돼서 더는 아기가 아니라고 어린아이고 숙녀라며 제 머리에 헝클어뜨리는 것을 질색하는 희수였어요. 여자의 티가 나기 시작한 딸아이가 애써 엄마가 매만져준 머리를 망가뜨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신경질 부리는 모습도 그저 귀엽고 재미나기만 했던 철없는 아빠였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누나가 하는 건 죄다 따라하는 윤수 녀석 역시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제 손을 탈탈 털어떠랬죠. 정신없이 흘러가는 아침 시간임에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미간을 있는 대로 찌푸리고 도라지를 치던 내 아들의 모습이 그것으로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회사가 한순간에 넘어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날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 행복했던 순간이 매일같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날로 저희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창 회사에서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웬일로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집안일로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연락하지 않는 아내였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렇게 받아든 전화에 아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가파르고 절박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윤수가 없어졌대.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천천히 숨 내쉬고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어? 제게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고 숨이 끊어질 듯 오열하기 시작한 아내였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과호비와 숨이 꺽꺽 넘어가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제 심장이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기에 보호자 없이는 절대로 아이들끼리만 외출시키지 않았고 저나 아내 중 한 명은 꼭 아이들 곁에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윤수 혼자 전시회에 보내게 되었을 때도 잠깐 망설이기는 했으나 이미 여러 차례 선생님을 통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비슷한 곳에 다녀온 적이 여러 번이 있었기에 믿고 아이를 맡겼죠. 이제 윤수도 커가면서 그런 식으로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내게 될 일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아이를 너무 과보한 것도 아이 교육에 좋지 않을 거라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한 저희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이 저희 부부나 제 누나 없이 윤수만 혼자 외출을 했던 첫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을 비롯한 아이들 외가까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을 때 거의 정신줄을 놓다시피 한 아내를 대신해 이미 장인 장모께서 아동 실종 신고를 해 경찰까지 출동해 있었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윤수가 왜 윤수가 없어졌다니? 여보, 어떡해? 희수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전화가 울리길래 받아봤더니 우리 윤수만 감쪽같이 사라졌다잖아. 그러고는 다시 바닥에 엎어져서 오열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겨운 마당에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아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 이 꿈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여겨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제야 집 한쪽 구석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윤수를 인솔해 갔던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 득달같이 선생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선생님, 제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윤수가 대체 왜 없어져요? 그게 분명 아이들 데리고 전시실로 들어갔는데 윤수만 감쪽같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발 울지 마시고 우리 윤수 어디 있는지 말 좀 해주세요. 네? 이미 사라진 아이인데 선생님이라고 더 하실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생각이지. 그때만 하더라도 당장 내 새끼가 지금 어디에서 어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 눈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선생님 모습을 보자니 답답함에 속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더 자세한 전말은 아이 실종 사건을 담당하신 형사님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전시장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윤수군 사라질 때 정황은 담겨 있더군요. 여기 화면에 이 사람 보이시죠? 당장이라도 온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질 듯 눈을 부릅뜨고 저와 아내가 화면 속 남자를 주시했습니다. 비록 CCTV상의 당시 기술력으로 소리까지 담겨있지는 않았지만 흑백의 영상 속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저희 윤수에게 말을 붙이더군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영상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윤수야, 저 사람이랑 얘기하지 마 하고 빌고 또 빌었어요. 몇 마디 나누지도 않더니 이내 저희 윤수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토박토박 전시실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아이 모습이 담긴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누구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남자의 손을 잡고 사라지는 내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부모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영상을 보고 다시금 오열하기 시작한 아내마저 쓰러질까 어깨를 꽉 부여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형사님, 이 남자 대체 누굽니까? 아직 아무 소식도 없어요? 저희가 두 분께 묻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자세히 한 번만 더 보세요. 정말 이 남자 누구인지 모르시겠어요? 몰라.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하고는 만난 적이 없는데 대체 누구길래 우리 애를.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접촉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수근이 아무런 저항이나 거부 반응 없이 손을 잡고 나간 걸로 봐서는 저희는 면식범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모르는 얼굴이라 하시니 조금 난감하네요. 그럼 뭐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떠올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실종으로 신고가 들어가기는 했으나 결국은 유괴 사건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이 일이 그저 나중에 웃으며 넘길 수 있는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또 바랐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가는데 여전히 우리 윤수에 대한 소식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아내는 까무러쳤다 깨어나서 다시 윤수를 찾으며 울부짖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꼴이 아니었어요. 저러다 윤수 찾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잘못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 딸이 손자를 잃고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장인 장모님께서는 또 어떠셨겠어요. 세상 남부러울 것 없었던 다복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은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 나 집에 언제 가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도저히 딸아이인 희수를 저희가 챙길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옮을까 걱정이 된다는 핑계를 대서 희수를 처갓집에 맡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똘똘한 아이이다 보니 아마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 아무리 감기가 걸렸다곤 하나 다정한 엄마 아빠가 자기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더군다나 엄마가 아프다고 외갓집으로 건너갔는데 동생인 윤수는 보이질 않으니 아이도 불안하다 못해 무서웠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런 딸아이를 달래주려 했지만 낌새가 이상함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빤한 아이가 제 동생 이야기를 묻지 않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목이 메었습니다. 희수야, 미안해. 엄마가 조금 더 쉬셔야 할 것 같아. 아빠가 금방 우리 희수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내나 장인 장모님께서 혹여나 들으실까 싶어 양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구석에 박혀 오열했습니다. 당장 나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윤수가, 아내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 역시 자식 잃은 아버지가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몸을 간신히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 딸아이 목소리를 듣고 나니 그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내 아들 윤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윤수가 정말 살아있기나 한 건가? 불길하고 끔찍한 생각이 해일과 같이 밀려와 도무지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낯선 남자 손에 이끌려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미친 듯이 남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영상을 보여주며 혹여나 알아보는 이가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았으나 그런 사람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어디에서 나타난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이유로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보통 유괴라고 하면 돈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이들 외가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돈을 요구할 법도 한다고 예상했지만 그 이후로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람에게서 접촉은커녕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금방 범인으로부터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며칠이 지나도록 잠잠하자 난감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아이를 인질로 잡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 솔직히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유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하심이 안 돼요. 안 돼. 윤수야. 일주일이 넘도록 사건에 전혀 진척이 없자 저희 부부 안색을 살피며 어렵게 입을 땐 형사님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거의 산송장이 된 아내가 또다시 경기를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어요.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여보.
충격에 정신을 놓아버린 아내를 부여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내 자만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건가? 데려갈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그 어린 것을, 내 어린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를 데려갔나? 온 세상에 저주를 퍼붓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또 퍼뜩 내가 이렇게 악랄한 마음을 먹어 내 자식한테 해라도 끼칠까 싶어 누구인지도 모를 존재에게 다시 사죄를 하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윤수, 내 새끼만 돌려주세요. 돌려만 주신다면 제가 가진 건 무엇 하나 빼지 않고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내 새끼만 돌려주십시오. 차라리 제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아깝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노라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의 사랑하는 아들 윤수는 다시는 저희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일이 지나자 유괴 사건 때문에 저희 집을 들락거리던 형사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언제까지 딸아이를 외갓집에만 둘 수도 없어 집으로 아이를 데려오면서도 이게 맞는가 싶었습니다. 이미 사람 꼴이 아닌 제 엄마를 보고 충격을 받은 딸아이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이 역시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다정했던 엄마가 젖골이 된 것도 모자라 누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누나가 하는 말이며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던 앵무새 같은 동생 윤수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제 엄마 꼴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된 후 받을 충격을 고려해 장인 장모님이 먼저 운을 떼신 모양이었어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도 끝까지 제게 윤수의 이름을 꺼내지 않은 딸아이를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 온몸이 욱신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부둥켜 안고 마치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 듯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이수야,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한순간에 자식을 잃었는데 저희 부부 인생이 괜찮아질 날이 오겠습니까? 그 후로 저희 가정은 어둡고 음울한 슬픔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대로 두었다간 정말 아내까지 잃어버릴 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딸아이인 희수 입장에서도 저런 엄마의 모습을 감당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아내 역시 아마 희수가 없었더라면 진작 세상을 버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서도 마지못해서라도 정신과 치료라도 받았던 건 역시 오로지 희수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아내의 불행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내의 차도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신경이 극도록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게 될까 무서워 부부 사이에 대화 한마디 나누는 것도 어렵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저대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까지 무너지면 아내와 희수는 어쩌나 싶어 마음의 괴로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조차 없어 속병으로 가슴이 썩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어요. 일이라도 잡고 있지 않으면 저까지 미쳐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이를 데려간 사람의 영상까지 회사 직원들에게 돌렸으니 그런 저희 가정의 불행한 상황을 직원들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그런 저의 괴로운 마음을 헤아려주는 직원들 덕분에 회사에서도 배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집은 쑥대밭이 되고 자식 잃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하는 제 회사 대표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도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고 묵묵히 회사의 뒷받침이 되어준 오랜 저희 직원들께는 지금도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나 제 아내에게나 윤수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마치 시간이 멈춰버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잃었던 그 끔찍한 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부모를 보는 희수 역시 괴로웠겠죠. 그 아이 역시 사랑에 맞이하는 제 동생을 잃었는데 그런 상처를 풀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희수가 돌아온 이후로 윤수의 이름은 저희 집에서 마치 금기호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집안 분위기에 항상 조잘조잘 수다스러웠던 딸아이의 명랑한 목소리도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희수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자식 잃은 못난 아비에게는 차마 그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제 입장에서의 핑계에 불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그때는 제가 희수에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딸아이에게는 그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딸아이가 질이 좋지 않은 상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나타났을 때 저희 부부는 그만 눈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그간의 정황을 고려하면 결코 하루 이틀 당한 것이 아님에도 저희 부부는 희수 입에서 그와 관련한 그 어떤 말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윤수 그렇게 잃어버리고 이제는 희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온몸에 멍이 들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모들이 엄연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전혀 아이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희수야,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당할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질 않았어? 애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묻는 말에도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찌 제가 그 이유를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죄인은 저였습니다. 아내 역시 충격으로 일그러진 표정에서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아내와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윤수 보내주자. 이러다가 정말 우리 희수까지 잘못되겠어. 우리 윤수가 얼마나 누나를 좋아했는데 희수가 이렇게 지내는 거 윤수도 절대 바라지 않을 거야. 여보, 우리 윤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희수 불쌍해서 어떡해? 잃은 자식에게 매달려 남아있는 아이까지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수를 잃어버리고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사설업체까지 고용하여 윤수의 행적을 찾아보겠다고 애를 쓰던 저희 부부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전히 윤수는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고요. 이미 초반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형사로부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함을 들었음에도 차마 부모로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모 때문에 홀로 고립된 딸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저희 욕심만 부릴 수는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윤수를 가슴속에 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부 곁을 떠난 그 어린 아이를 떠올리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겉보기에는 사람 사는 것처럼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란 그런 거더군요. 그 시간 동안은 그저 우리 딸 희수를 위해 산다. 그리 생각했어요. 윤수를 떠올리면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엄마가 죽어서도 갚지 못할 이 미안한 마음, 우리 착한 아들은 알아줄 거라 그리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날은 우리 아이가 어디에선가 건강히 살아주기를 상상하면서도 이미 오래전 그때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죽음도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내 아이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기대감까지 들곤 했어요. 그런 생각 역시 딸아이인 희수에게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순간만큼은 우리 딸 희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죠. 기특하게도 우리 희수는 가정에 닥친 그 거대한 불행에도 어떻게든 제 몫을 다하려고 애썼고 동생을 잃고 상심이 큰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부도 항상 잘했고 저희 부부에게 괴롭힘 당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가슴 찢어지게 했던 그날 이후로는 그 어떤 말썽을 피우는 일도 없었죠. 희수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남은 가족셋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죠. 그럴수록 상처받은 내 가족들을 더 감싸 안고 서로를 위해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처받았던 작은 아이였던 희수는 어느새 명문대생이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러다 제 짝을 만나 단란한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 누나가 이렇게 잘 장성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날에는 여지없이 속으로 윤수가 이런 날 함께 해주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매일 우리 아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새 나이가 든 아내는 꾸준한 치료 끝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다 한들 그 사람 속에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는 걸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아내와 그 모진 세월을 서로를 끌어안고 버티고 또 버텼죠. 그러다 보니 딸아이의 저런 좋은 날들도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과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희수를 생각하면 미안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지난날 이를 악물고 우리 부부가 있던 노력이 허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이를 잃고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끔찍하게도 흘러가지 않는 시간이라 생각했고 또 아이를 잃었음에도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게 무정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편지는 구시대의 산물처럼 되어버린 시대였기에 발신인조차 적혀있지 않은 편지의 존재가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수상한 편지의 내용은 애써 차분하게 가라앉혔던 제 마음의 폭풍과도 같은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가 30여 년 전 잃었던 저희 아들 윤수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편지였으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보아도 도무지 머리에 인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한 번씩 괜찮아지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들쑤시며 금전적으로 사기를 치려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도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걸린 문제에서 어떻게 냉정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아이 잃어버리고 초반 10년의 일이지.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어진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이를 데려간 남자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은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으나 이를 발견한 아내가 눈물로 호소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유괴범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아들을 데려갔던 그 때려 죽일 놈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기 역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의 죄를 고해하는 편지를 제게 보낸 거였습니다. 동본된 편지에는 아이를 데려다 준 보육원의 이름과 당시 아이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틀림없는 우리 윤수가 확실했어요. 우리 부부가 잃어버렸을 때보다는 약간 더 큰 모습이었지만 내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후 처음으로 찾은 실마리였습니다. 그 편지를 부여잡고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울고 또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이와 우리 가족의 사이를 갈라놓은 이 때려 죽일 범죄자들을 생각하면 당장에 갈아 마셔도 그 분함이 풀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버려놓고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 좀 덜어보겠다고 30년이나 흘러서야 이 사실을 밝히는 편지를 자기 실명도 밝히지 않은 채 보낸 그 천인공노할 범죄자에게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도 죽을 때 끝까지 진실을 묻었으면 알 수 없었던 일을 지금이나마 밝혀주었다는 사실에 분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 아이를 다시 만날지도 몰라. 수십 년간 억누르고 억눌렀던 기대감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비밀에 붙였습니다. 아내가 우리 윤수를 잃고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부터도 이 편지를 받고 실성한 사람처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이로 아내를 기대하게 만들 수는 없었기에 저는 홀로 이 사실을 알고 있기로 하고 우리 윤수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나 바람하지 않았던 실마리를 잡게 되었는데 도저히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와서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으니
개인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갈 곳은 흥신소뿐이더군요. 아이 잃고 몇 년간은 흥신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는데 그나마 조금의 희망이라도 갖고 흥신소로 향하는 마음에 자꾸만 희망이 떠올라서 그게 또 죽겠더군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몰라서 미치겠더니 단서 하나 생겼다고 당장이라도 우리 윤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피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찾는 문제는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의뢰를 맡겼을 때부터 흥신소 직원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면 실망부터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1, 2년도 아니고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은 의뢰인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좀 걱정스럽네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마음을 최대한 비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주시기만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나마 저 흥신소 직원이라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아이 찾으면서 여러 흥신소를 전전하며 부모 잃은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그저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먹으려 드는 몹쓸 사람들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렇게 제 실망까지 고려해 주어 아들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양반이다 싶었죠.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흥신소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이가 보육원에 간 지 얼마 안 되어 입양을 갔더군요. 입양 기록은 타인이 열람할 수 없기에 시일이 꽤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신이 제 편을 들어주셨는지 흥신소로부터 믿기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정말입니까? 우리 아들, 우리 윤수 정말로 찾았어요? 네, 한시가 급하실 것 같아 일단 사진 먼저 보내드릴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에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벌렁벌렁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갖기는 했지만 정말로 내 아들 윤수를 찾아냈다니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30년간 이렇게 아이를 되찾을 상상을 수도 없이 했지만 막상 이 믿기지 않은 상황에 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휴대전화를 꼭 쥔 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때 띠링!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 품에 쏙 들어오는 3살 아이였던 윤수가 장성한 30대 청년이 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사진을 받고도 한동안 쉽사리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을 감당하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들던지요. 하지만 30년 세월 동안 이보다 더 간절하게 바랄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마음을 굳게 먹은 제가 사진 파일을 열었어요. 처음에 사진을 보고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제가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어요.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사진을 보고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진 속 장성한 청년의 얼굴은 제게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그토록 꿈에서조차 잊어본 적 없던 나의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윤수가 이렇게나 내 지척에 있을 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장성한 우리 아들 윤수의 모습은 지금 제 회사 대표실 저 건너편에서 이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을 저희 회사 직원 김철민 대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윤수가 맞아요? 확실합니다. 주소지랑 개인정보 같이 받으셨죠? 저희도
이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미 흥신소 직원이 저희 윤수가 제 곁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믿기지 않음에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대표실 문을 벌컥 연 저는 저도 모르게 스르륵 사무실 정중앙에 가섰습니다. 한창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이 영문을 모르고 우두커니 선 저를 바라봐왔어요. 그 수많은 직원 중에서도 내 아들 윤수, 김철민 대리의 모습이 제 눈에 와 박혔습니다. 다 알고 보니 선한 눈동자가 틀림없는 우리 윤수인데 그동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었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어리둥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온 김철민 대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달려온 김철민 대리. 아니, 내 아들 윤수를 놓칠세라 두려워 덥석 끌어안고서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또 울었어요. 윤수야, 윤수야, 아빠야. 윤수야, 아빠가 미안해. 윤수야. 혼란스러워하는 윤수의 표정을 읽었음에도 차마 제대로 된 말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30년 만에 품에 안은 내 아이를 이제는 저보다 더 커버린 너른 품의 사내가 된 내 새끼를 부여잡고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겨우 간신히 진정을 하고 나서야 우리 윤수와 그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일, 그 이후로 한참을 찾았으나 단서조차 찾을 수 없던 일들을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차츰 저 역시 정말로 내가 우리 아들 윤수를 찾았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지난날의 회환과 사무치는 슬픔,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찾았다는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제 말을 처음에는 불편한 표정으로 의심으로 듣던 아이가 비로소 더듬더듬 오래전 아주 어렸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두 눈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아요. 잠깐 모르는 무서운 어른들과 같이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기는 했는데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보육원으로 가게 됐고 또 그 이후로는 지금 부모님이신 양부모님께 입양되어서 자라면서 옛날 기억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아무래도 저한테도 어릴 적 그 일이 많이 충격이었는지 그래서 그때 기억이 희미하게 사라진 것 같다고들 하는데 그동안은 친부모님을 찾으러 가는 게 제 양부모님께 죄송스럽게 느껴져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솔직히 납치를 당했다는 건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사람들이 내 부모이고 그 사람들이 직접 나를 보육원에 버렸다고 생각하면 더 비참해졌거든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저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 진짜 부모님으로 믿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나 봐요. 제 친부모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고통받아오신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신 줄 알았더라면 제가 먼저 진작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정말 마음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저만 지금껏 이렇게 잘 지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네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자식 잃은 아비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이제 와서 네 탓을 할 수가 있겠어. 윤수야, 너는 잘못한 것 하나 없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고맙다. 고맙다, 윤수야. 아이에게 한 말대로 윤수에게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자식으로 생각했는데 내 앞에 나타나주다니. 그동안 내 새끼를 몰라보고 지낸 세월이 아깝고 또 아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낯설 수밖에 없고 또 거의 평생을 김철민으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왔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어색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걸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게 참 내가 배가 불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찾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으면서 막상 아이를 찾고 나니 바라는 것이 벌써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란 참 욕심이 끝이 없는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수야, 많이 어색하겠지만 먼저 네 엄마부터 만나줄 수 있겠니? 나도 나지만 네 엄마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 너한테 많이 부담스러울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네 엄마만큼은 꼭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럴게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와 아내 그리고 희수까지 평생 윤수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세 사람이 드디어 되찾은 윤수와 다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온 집안이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어요. 온몸에 물이란 물은 다 쏟아낼 듯 오열하는 아내와 딸 희수였습니다. 윤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빨리 데려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윤수야, 누나가 미안해. 그날 누나만 아니었으면 너 혼자 거기 갈 일은 없었을 텐데. 나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두 분 잘못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동안 정말로 잘 지냈어요. 저는 고생 모르고 자랐으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다들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을지. 울지 마세요. 네? 고작 3살 나이에 헤어져 30여 년 지나 청년이 되어 만나는 친가족들이니 윤수 입장에서는 사실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을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찾은 소중한 아이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 우는 제 엄마와 누나를 든든하게 보듬어주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저 아이는 분명 제 아들 윤수가 틀림없었습니다. 저 역시 비로소 다시 4명이 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금 이런 날이 오다뇨. 우리 집 풍경 안에 우리 윤수가 들어있는 이런 날이 제가 죽기 전에 다시 오다뇨. 이보다 더한 기쁨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비로소 그 긴 시간 끝에 제 가정이 완전해졌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행복이 넘치는 시간만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윤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껏 사랑으로 키워주신 감사한 양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어떤 말로 이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정말 저희의 은인이십니다. 덕분에 저희가 숨쉬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우리 귀한 아들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한테 그간의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저희가 좀 더 일찍 아이 친부모를 찾으려 노력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저희 윤수가 두 분 아래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그 사랑 주지 못한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사무치는 시간이었으나 그럼에도 저 두 분 덕에 제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잘 자라났으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흥신소 직원분께도 사례를 톡톡히 했습니다. 그분 아니었다면 지금의 기쁨도 없었겠죠. 이 일하면서 이렇게 보람찬 일이 또 있었을까 싶네요. 정말 잘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희 부부에게 축하를 건네는 직원분 표정이 환한 것이 다들 우리 윤수를 되찾은 일을 내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윤수와는 서로의 집으로 오가며 조금이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전 어릴 때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모양인지 조금씩 서로의 공감대가 높아질 때마다 기쁘고 애틋한 마음이 또 눈물을 쏟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슬픔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니 더는 예전과 같은 아픔을 겪지는 않겠죠.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아쉬울 만큼 서로의 곁에서 머무르며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 지난 세월의 아픔과 괴로움이 드디어 끝이 났다는 것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게요.
그동안 상처가 많았던 만큼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눈 뜰 때마다 그렇게 모든 게 허무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이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니 별거 없이 그냥 순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만 요새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께서 홀로 자식들을 키워오셨어요.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지 않고 형제들도 있다 보니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찌어찌 나중에 기술을 배워서 잠깐 직장도 다녔어요. 하지만 썩 대단한 직장은 아니라서 그마저도 벌이가 시원찮았어요. 그러던 차에 다른 일을 좀 알아보면서 저도 어느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저를 보고 좋다는 여자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돈도 없고 학력도 안 되는 데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그 여자는 어릴 때 자기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민식 씨, 우리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한테 인사도 가고요. 여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기도 했고 우리 집 식구들은 딱히 능력도 없는 막내 아들이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장가를 안 갈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이 잘 맞물려서 형제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주기도 해서 둘이 겨우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살게 되었어요.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아이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감상은 정말 벅차오르다 못해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더군요. 안간힘을 쓰며 고생해준 아내도 고맙고 핏덩이로 나와서 앵앵거리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생명체를 보니 가슴 저 밑에서부터 뭔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간 별 관심이 없고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았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직업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알고 있던 사장님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 제 수준에서는 생활비를 당시 모자라진 않게 아내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늘 고마워하면서 받았고 돈을 갖다 줄 때마다 맛있는 찌개와 돼지고기를 잔뜩 삶아서 한상 든든하게 차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당시 저는 길가에 있는 누구라도 붙들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나버린 일이지만 이때의 아내의 모습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는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냥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저에게 어떤 말도 없는 쪽지만 두고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도 안 나오고 그 상황에서 이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주인집 아주머니 댁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 설명을 하며 아무런 방법도 뭣도 없는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보다 더 몇 살 어린 동네 남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가 며칠을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장 갓난쟁이 아들은 먹을 걸 달라고 울어대니 답이 없더군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죽겠는 심정이라고 해도 눈앞에 있는 생명을 그냥 놔두고 사치스럽게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낮 시간에는 슈퍼 아주머니께 얼마 드리고 아들을 맡겨두고 그전보다 더 험악하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슈퍼집 아주머니께 아들을 받아 안으면 아들 역시 곤하고 땀에 절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엄마가 있었으면 편히 안겨서
어디 산책이라도 다니고 엄마 품에서 실컷 놀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어이없이 종적을 감춰버린 아내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고 미워지다가도 숨을 쌕쌕거리면서 잠드는 아들을 보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예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주 힘겹게 일을 이어가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아들과의 거처를 겨우 서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서울 쪽으로 넘어가서 일용직을 하려니 이전보다는 일거리가 좀 늘어서 살만하더군요. 물론 몸은 남아나지 않고 늘 진한 땀 냄새를 풍기며 밥도 허겁지겁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있으니 전 그런 대로 일을 해나갔고 아껴 쓰면서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아들과 살만한 작은 집에 몸을 누이게 되었어요. 아들도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면서 학교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제 아빠에게 이런저런 투정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참 미안했던 것이 소풍이나 무슨 상담이나 엄마가 따라가야 하는 일에 제가 한 번도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늘 땀에 찌들어 있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 먹거리를 잔뜩 사서 해롱해롱한 상태로 밥을 차려주고 반찬을 해줬고요. 학원이나 뭔가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돈을 대주는 정도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라서 가끔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매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었어요. 우리 현수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착한 성품을 가졌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은 편이고요. 공부도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버님. 아, 그래요? 아휴, 그럼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올 때면 늘 허리가 땅에 박힐세라 잘 부탁드린다 인사를 하곤 했어요. 아내와 그렇게 어이없이 떨어지게 되고 혼자 온갖 고생을 해가며 아들을 키운다는 게 참 서글펐지만 아들은 묵묵히 이렇게 한자리에서 힘내주면서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심지어 아주 신기하게도 아들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매번 푹푹 찌는 더위와 땀방울과 우리 집에 흐르는 정적들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모진 벽을 뚫고 아들은 큰 일을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당당하게 의대에 합격해버리더니 그 길로 의사의 길까지 큰 풍파를 겪지 않고 쭉쭉 이어서 가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노가다를 하면서 일을 해오던 중 이제 몸이 슬슬 축나는 고로 일을 좀 쉬고 싶었으나 아직 아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 좀 더 해야 되겠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의외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빠, 나도 슬슬 이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결혼을 한다고? 너무 놀래서 전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잠깐 숨을 가다듬은 다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워낙 본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아들이었고 의사로 일하면서 보통 바쁜 게 아니니 저와 마주칠 일이 없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갑작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나름 확신이 있던 건지 상대 쪽 아가씨와도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하고 저만 괜찮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상견례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한다고 할 때 얼른 보내야 된다는 동료들 말도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른 수락을 했고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상견례 날을 앞두고 저는 나름의 준비를 해서 아들과 고급 식당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고 왜 제가 면접을 보는 마냥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만지고 맨날 작업복만 걸쳤으니 근처 옷가게에 가서 옷도 위아래로 해 입었고요. 그렇게 바로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아들의 반응이 이날 저를 무척 속 시끄럽게 하더군요. 아빠, 옷이 너무한 거 아니야? 머리는 또 그게 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이런 날은 신경을 써야지 뭐 하자는 거야. 응? 옷 왜 이상하니? 아휴,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아빠 거울 안 보고 나왔어? 전에 없이 날카롭게 탁탁 말을 던져대는 아들의 모습이 좀 낯설었어요. 당황해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이미 상견례 약속 시간으로부터 여유가 없어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대 아가씨 쪽 사돈 어른들이란 뭘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더군요. 과연 아들이 저한테 한 소리를 할 만도 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자체가 계속 신경 쓰이고 수도 없이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다시 여잡게 되는 그런 위축되는 부유함이 있더군요. 왠지 모를 낯선 감정에 계속 무안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그날부터 좀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혹은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대화가 많지 않던 날에 저런 모습이 만들어진 건지 헷갈리는 말을 했어요. 저에게 몇 번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 같아 그냥 말해보라고 하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결혼식 때 아빠만 와. 뭐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느 집에 물어봐도 결혼식 때 부모만 쏙 뽑아서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어렵게 산다고 제대로 경조사 참석도 잘 못하고 살았지만 그런 풍조 정도는 상식인데 말입니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큰아빠랑 큰고모, 아빠 동료들한테도 다 말해뒀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말하면서도 이 당연한 걸 이렇게 굳이 말해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안경을 확 벗고 저를 노려보더니 잔뜩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눌리게 되었어요. 아빠, 나 쪽팔려서 죽는 꼴 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내가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부탁한 거 아니잖아. 집을 해달라고 했어? 예식비를 아빠한테 내달라고 했어? 나 결혼식 조용히 치르고 싶으니까 좀 들어달라고. 아빠도 알다시피 나 지금까지 잘하면서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과하게 부탁한 적 없잖아.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아빠만 와. 사실 당장 아들이 살 신혼집을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고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그 말에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니 더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더군요. 그러면서 저 역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이 워낙 강경하게 저런 태도로 나오니 이내 그대로 따르게 되더군요. 결국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아들이 홀로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며 한 명 한 명에게 그간 뱉었던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전날까지도 썩 잠이 오지 않았고 왠지 좀 서글픈 기분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날 미리 백화점에서 사둔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다시 하고 일찍 식장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도 제대로 얼굴을 못 봤으니 인사도 해야겠고 영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오더군요. 잘 차려입고 훤칠하게 꾸민 것을 보니 정말 여느 부잣집 아들 못지않게 참 잘났다 싶어 흐뭇하게 보는데 바로 저를 데리고 한쪽 대기실로 가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일순간 실망감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아빠, 누구든 아빠한테 와서 인사하면 그냥 악수만 하고 그 이상 말 더 이어가면 안 돼. 알았지? 응? 아, 괜히 말해서 티내지 말라고. 대체 왜 아비인 제가 이렇게까지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쁘다며 그 이상 말을 더 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앵무새처럼 아들이 부탁한 대로 악수만 하고 감사 인사만 짧게 전했어요. 이건 마치 고깃집 앞에서 움직이며 인사하는 오뚜기 인형이랑 다를 게 없는 꼴이더군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는 길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서 아들을 불렀어요.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아빠, 나 지금 바빠. 그리고 아까 아빠랑 인사한 사람들은 하객 알바하는 분들이야. 내가 아주 급하게 불러서 쓴 거라고. 쓸데없는 얘기 안 했지? 일단은 얼른 집으로 가셔요. 다시 연락할게. 도대체 이날 제가 뭘 위해서 서 있던 건지, 나야말로 그 알바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그냥 창밖만 보면서 돌아오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복받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한 것뿐이지만 왜 그렇게 어이없이 눈물이 났던 걸까요? 새삼 한심하게 내가 자기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땡볕 아래 땀으로 목욕을 해가면서 돈을 벌고 먹였는데 하며 온갖 생각들이 치받치더군요. 그러면서도 다시 꾹꾹 누르기를 연속하며 왠지 모를 토할 것 같은 기분으로 빈집에 들어왔어요. 좀 시간이 지나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전 이미 마음이 꽤나 상해 있어 곱게 받지 않게 되더군요. 아빠, 잘 들어갔지? 고생하셨네. 뒤처리 하느라고 바빴어. 용돈 보내드릴게. 정말 성의 없이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상처받았던 상황들에 대해 한마디도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참 이상한 것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아들의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기억나는 게 명절 때 전화가 왔고 둘이 번갈아 가며 아주 짧은 몇 초 정도의 인사만 할 뿐 못 가서 미안하다며 용돈을 보내겠단 말만 하더군요. 그러고 얼마 지나서 확인해 보니 용돈도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까먹었나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보내지 않았고 이제 별게 다 서운하고 짜증스러워지더군요. 저에게 가족이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 가정이 생겼다고 아비는 완전히 모르는 척하나 싶었어요.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누르고 전화 버튼을 눌러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어요.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말이요. 나중에는 계속 누르다 못해 화로 번져서 이불에 전화기를 내동댕이 칠 정도로 아들이 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참히 단절해버린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그렇게 있었다고 저를 그렇게 마네킹도 못하게 취급을 한 데다가 연락까지 끊어버린 거랍니까? 생각해보니 아들은 저한테 결혼해서 살 집에 대해서도 뭔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고 그 무렵 옮겼다던 병원에 대해서도 위치 같은 것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제 쪽에서 아무리 아들 쪽에 연락을 하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전 그 상태로 2년이 넘도록 아들과 며느리 쪽에 아무런 무엇도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가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매일을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속 아프게 술만 들이마시느라 가끔 정신이 아찔한 날도 있었습니다. 돈 벌어서 생기는 모든 걸 다 아들과 이 작달만한 집에 보태며 살았더니 여전히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술 마시다 돈 떨어지면 고꾸라진 몸을 일으켜 또 일하러 나가고 다시 또 널브러져 있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나가는 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 가뜩이나 힘들어 비틀비틀 거리는 저를 누가 발로 걷어차는 마냥 비참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아예 일어설 힘을 다 빼버리려고 작정한 듯 세상은 왜 이렇게 저한테 매정하게 구는 걸까요? 때는 올해 설이었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 저를 형과 누나가 불러서 떡국 먹자고 하기에 오랜만에 들렸어요. 그날 마침 큰 조카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모양을 보고 한없이 또 서글퍼져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조카가 저에게 건넨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띵하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아빠, 현수 요즘 엄청 잘 나가죠? 강남 어디 쪽 부근에 성형외과도 차렸던데? 우리 와이프도 가끔 SNS 같은 데서 봤다면서 엄청 신기해해요. 삼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람 많으시겠네요. 솔직히 용돈 엄청 많이 받고 계시죠? 자식 잘 키우셔서 덕을 톡톡히 보시네요. 어? 그래. 그럼 당연하지. 아들은 저와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비싼 땅에 병원을 차려서 쭉쭉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더군요. 그날 일단은 말을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렇게 앓느니 직접 만나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큰 조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고 병원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조카의 반응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저는 무작정 그 길로 병원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어요. 입구에서 만난 아들은 바로 저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보자마자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저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저기 말이라도 하고. 아니, 연락 드릴게. 일단 가세요. 뭐라고?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고 눈에 핏대가 올라오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눈이 튀어나올 듯 아들에게 뻑뻑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네 애비를 버리고 네만 잘 살면 다야? 네 애비가 그렇게 우스워? 정말 너같이 징글징글한 놈은 내 처음 봤다. 뼈 빠지게 먹여 살려놨더니 애비 가슴에 대못이나 받고 내가 널 그리 키웠냐? 그 허옇고 넓적한 병동 안에서 사방이 대리석인 양 번뜩이는 그 장소에서 내 아들임에도 아들이 아닌 상태로 저를 차갑게 내쫓으려는 아들에게 저는 분노를 토해버렸어요. 주변 환자들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악하는 얼굴로 일제히 쳐다보았지만 전 더 이상 홀로 술 따위나 마시며 이 모든 걸 감내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뭘 해도 아들에게 다 쏟아내고 끝내버리란 생각뿐이었어요. 그러고 그냥 돌아왔으면 그나마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정말 남도 못한 짓을 저에게 저질러 버렸어요. 그날 하루에 일어난 모든 상황이 제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그 길로 경찰에 저를 신고해 버렸더군요. 소란을 피운 게 죄라면 죄로 저는 그 지역 지구대에 끌려갔고 그 순간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엉엉 울 뿐이었어요. 결국 제 사정을 다 쏟아내니 더 이상 뭐라 상황이 진척될 만한 것도 없었고 여차저차 저는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렬하게 들었고 힘없이 터덜터덜 아무 거리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열어보았는데 큰조카였어요. 제 상황을 듣고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되었는지 제 아빠인 저의 형님과 고모인 누나에게 말을 했다더군요.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집에 들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어요. 민식아, 너 왜 말을 안 했어? 누나는 제 말을 다 듣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우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참 답답한 구석이 있지만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뀔 아들이었다면 제 아비를 저렇게 문전박대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있는 저에게 누나와 형은 비장하게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어쩔 수 없어. 현수와 다시 아들과 아빠 노릇을 하며 살아가긴 이제 틀렸다고 보인다. 그래도 어쩌겠니? 너는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 해. 제 애비가 엄마 없이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걸 알면서 지 혼자 잘한 줄 알다니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도 애비로서 그것까지 바라진 않잖아. 그럼 네가 애를 그만큼 키워낸 값이라도 받아. 그건 당연히 네가 요구할 만한 거야. 들어보니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더군요.
이 이상 아들과 더 칼날을 세우고 뭘 하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키워준 값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아들 병원에서 머지않은 곳에 있는 형과 누나 집에 왔다 갔다 지내라 하시기에 어찌저찌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난리를 치지 않고 딱 할 말만 하고 나오기를 며칠을 했어요. 아들 병원에 찾아가서 너 키움값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아들은 진짜 내가 저걸 끼고 키웠다는 게 환멸이 날 정도로 어이없게 말하더군요. 알았어. 좀 제발. 나는 저를 키우는데 이런저런 사정 물불 가리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애비를 버려놓고서 온갖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를 몰아내고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보는 아들을 보니 저도 물러설 순 없더군요. 그렇게 계속 찾아가기를 보름째가 되니 이젠 며느리도 더 이상 자기 남편 뒤에 숨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본인이 나서더군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주 똑같았습니다. 저기 아버님, 이제사 제대로 인사드려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오시면 현수 씨도 저도 여기 일이 안 돼요. 들어보니 뭐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물불 가릴 게 없었고 전 그냥 대뜸 금액을 불러버렸어요. 이렇게 난리를 쳐대는데 당연히 줄 리가 없을 것 같았고 그냥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도 싫지만 어찌됐던 저는 아들에게 무언의 항의를 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근데 그걸 정말 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니네들 부자 아니냐? 네 남편한테 전해. 네 애비가 자기 키워준 값 적어도 3억은 쳐서 내놓고 매달 돈 200만 원씩은 용돈으로 붙이라고 말이야. 그거 안 주면 난 여기 맨날 출근할 거야. 알았어? 며느린 제 말에 눈이 동그래지더니 한창 경멸에 젖은 눈으로 주시하고선 이내 휙 사라지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같은 시간에 찾아갔더니 아들이 그제사 안쪽으로 저를 부르더니 바로 3억을 준비했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저에게 읊어대는 말은 제가 한 말 그대로였어요. 달마다 200만 원씩 줄 것이다. 틀림없이 줄 테니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라. 연락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이지 말아라. 재촉하기 전에 늘 미리 칼같이 입금을 하겠다. 등의 아주 사무적인 말뿐이었어요. 저는 돈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 이 돈은 가히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었으나 이걸 진짜로 받자고 아들에게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무심하고 말없는 관계라고 해도 그 비슷한 것을 해보며 뭔가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젊은 날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에 아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같이 삼겹살도 먹고 사는 얘기하고 결혼해서 힘든 게 있으면 말도 어쩌다 하고 보통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걸 저도 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에 밖에 일 다니느라 아들을 혼자 집에 놔두고 외롭게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자초하게 한 것일까요? 제게 들어온 돈도 그냥 종이덩어리 같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입금되는 200만 원도 저를 향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냥 아들이 저에게 아빠 서운했어? 미안해. 하면서 팔만 조금이라도 뻗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빠하고 저를 봐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소원으로 바라게 된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통탄할 뿐이에요.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어긋났기에 저와 아들은 이런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일지 여전히 저는 눈뜨기 괴로운 날들을 하루하루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 날짜까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너무나 고민을 할 만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인생 선배님들께서 저를 딸이라 생각하시고 조언을 한두 마디씩이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10년이 넘게 사귄 커플이에요. 서로 같은 반이었고 워낙 통하는 게 많아서 동성 친구보다도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에 가서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여가지고 비록 같은 학과는 아닐지언정 캠퍼스 커플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무척이나 사이좋게 연애했죠. 서로가 첫 남자친구, 첫 여자친구였던지라 저희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서로와 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남자친구나 저나 상대방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사귀면서 서로 부모님들도 정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정식으로 결혼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오래 사귀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방 가족을 볼 일도 꽤나 생기더라고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저를 먼저 궁금해하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 쪽에서도 너는 대체 누구를 만나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명이랑만 사귀는 거야? 라면서 궁금하다고 저한테 남자친구를 데려와 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사실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던 때에도 거의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처럼 대접을 받고는 했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기꺼이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뒤 저희 가족과 남자친구네 가족은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무척이나 바쁘게 지냈습니다.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각자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신랑이 될 남자친구와 신부가 될 제가 직접 봐야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아이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고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인 만큼 힘들어도 기뻤고 무엇보다도 예비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비 시어머니 저와 남자친구가 연애를 할 당시에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여자 한 명만 만난다는 게 조금 별로이기도 했는데 막상 저를 보고 나니까 왜 남자친구가 그렇게 저랑 오래 연애를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만큼 전 당연히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신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야 뭐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전 처음 남자친구랑 사귀고 오래도록 연애를 지속하면서 언젠가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미리 예비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딴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2주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결혼 준비랑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치기도 했고 간만에 제대로 좀 쉬겠다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갑작스러운 휴가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정말 핸드폰으로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것만 빼고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약간 집순이 성격이 있어서 주말이면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를 빼고는 무조건 집에 있는 성격이었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휴식 시간을 가지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피로나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제가 2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너는 젊은 애가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니? 그러지 말고 나랑 여행이나 가자. 내가 가끔 바람 좀 쐬려고 강원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엄청 물도 깨끗하고 좋아. 여행을요?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였죠. 살면서 며칠 이상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었고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건 만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냥 점수도 딸 겸해서 3박 4일 정도 시간을 내어 단둘이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종종 바람을 쐬러 오신다더니 확실히 강원도에서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데 막힘이 없더라고요. 여기가 맛집이네, 저기로 가면 예쁜 것들을 많이 파네 하면서 저를 이곳저곳 데리고 가시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맛집이라고 한 곳은 음식 맛이 전부 예술이었고 예쁜 걸 판다는 곳들은 확실히 서울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팔고 있어서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여행을 오기 전까지는 조금 귀찮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행을 제의해 준 게 너무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서울에선 쉽게 보기 힘든 바다도 원 없이 실컷 보고 바닷물에 발도 살짝 담가보고 그 넓은 경치 보면서 신선하게 썬 회까지 먹는데 간만에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때? 막상 오니까 재밌었지? 네, 어머님. 너무 즐거웠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곳을 다 알고 계세요? 바람 쐬러 종종 온다니까. 평소에는 나 혼자 다녔는데 이번엔 너도 같이 오고 하니까 일부러 좀 더 신경 써서 좋은 곳들만 데려갔어.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다, 얘. 예비 시어머니인 내심 저와의 여행을 무척 기대하셨는지 3박 4일간의 일정을 A4 용지에 싹 정리를 해오셨는데 그렇게까지 들뜬 모습에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봐서 놀라기도 하고 귀여우시기도 하고 그 하루를 엄청 재밌게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날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일찍 일어난 상태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감자전 먹고 뭐 보러 간다고 했죠? 응? 요 근처에 네가 좋아할 만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너만 괜찮으면 다른 곳을 한번 가보려고. 네? 어디요? 강원랜드.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안 멀더라고. 재미로 한번 가보면 좋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들뜬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약간 성격상 그런 것엔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족들끼리 재미로 치거나 인터넷에서 사이버 머니 걸고 하는 고스톱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강원랜드는 워낙 말이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강원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봤는데 그 근처에서 전당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쓴 글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려가는 사람 중에서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퀭한 눈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게다가 강원랜드 근처에 먼지가 쌓인 승용차들이 엄청 많은데 그 차 주인들이 다 강원랜드에 온 사람이고 그중에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많아서 먼지가 쌓인 차 보닛에 살아서 돌아가라는 글자가 적혀있기도 하다고. 물론 제가 직접 본 광경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 거짓이 보태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잘못 발해들이면 한 사람이 패가망신하고도 남잖아요. 솔직히 그냥 재미로 가는 거라곤 해도 괜히 갔다가 맛이라도 들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저와 강원랜드에 놀러갈 생각에 엄청 신나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재미로 가는 거라고 해도 TV에서 워낙 강원랜드 관련돼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어머님도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박물관 아니어도 되니까 강원랜드 말고 어머님 가고 싶은데 가요, 오늘은. 아유, 얘는 어쩜 이렇게 간이 작아. 뭐 어때? 그냥 구경만 좀 하자는 건데. 그리고 10만 원씩만 쓰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괜찮을 거야. 강원도까지 왔는데 그런 곳은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도 인생인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저한테 강원랜드에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고 싶어 하시고 10만 원밖에 안 쓴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말리기도 참 그렇고. 그러면 정말 10만 원만 쓰고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전 결국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강원랜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전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시어머니만 신나셨죠. 그렇게 강원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크기도 컸지만 여전히 썩 마음이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런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가 얼른 들어가자며 강원랜드 안에 발을 들이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완전 별세계였습니다. 어벙한 표정으로 이곳저곳 구경만 하고 있는 저를 시어머니가 붙잡은 뒤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데 분명히 시어머니가 말하는 투로 봐서는 본인도 처음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오는 사람치고 너무 내부를 능숙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강원랜드 처음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응? 아, 예전에 친구 따라 한번 온 적이 있었어. 잠깐 온 거야, 잠깐.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친구랑 둘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 따라서 1시간 정도 놀다 간 적 있다고. 뭐 한두 번 노는 거야 도박 중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시냐고 하고서 전 다시금 눈만 대굴대굴 굴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는 방법은커녕 게임 이름도 하나 몰라서 더 재미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끔 주변을 보다 보면 정말 인터넷에서 봤던 얘기처럼 어딘가 눈빛이 퀭한 사람들도 보여서 좀 무서웠거든요.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누구랑 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거의 저랑 왔다는 건 까먹으신 것처럼 강원랜드 안에서 홀로 재밌게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최대한 시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게임을 구경하는 일이 전부였죠.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뭐 좀 걸어달라고 하거나 암튼 복잡하게 게임이 흘러가더라고요. 전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는 완벽히 다 꿰고 있는 마냥 탄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청 방방 뛰면서 좋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조금 보다가 전 재차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제 팔을 딱 잡더니 어머, 나 50만 원 땄어.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좀 보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도 너무 대단하단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축하드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게임 방법도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정말 대박났다고 하면서 같이 신날 텐데 말이죠. 아유, 근데 너는 답답하게 여기까지 와서 게임도 한번 안 해보려 그래? 아, 제가 이런 거는 아예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 저 고스톱도 한 번 제대로 안 쳐봤거든요. 뭐? 고스톱도? 네가 인생의 재미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자, 내가 알려줄게.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별로였는지 저를 무슨 기계로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하는 거라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다행히 조작이 어렵진 않아서 할 만은 했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재미인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기껏 예비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걸 안 해볼 순 없어서 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비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버튼을 누르고 어쩌고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 눈치 슬쩍슬쩍 봐가며 이것저것 버튼도 누르고 그러는데 어머, 이게 뭐야? 기계가 뭔가 휘황찬란하게 소리를 내길래 얼떨떨하게 보고 있는데 그 광경을 같이 보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옆에서 엄청 놀라고 계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꽤나 큰 돈을 딴 모양이었죠. 그게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원래 이런 도박장 같은 곳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가 행운을 가져가게 된다는데 제가 딱 그런 꼴이었죠. 뭐 10만 원 버릴 생각을 하다가 졸지에 30배 당하는 돈을 따게 된 거니까 기쁘긴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큰 돈을 땄기에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희 강원랜드에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젠 다른 여행지도 가보고 그래요. 라며 여기를 좀 떠나자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랑 완전히 생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끝발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날에 제대로 승부를 봐야 하는 거야. 네? 오늘 나 말릴 생각하지 말아라. 아예 강원랜드를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쯤 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300만 원을 딴 걸 보고 예비 시어머니가 엄청 자극을 받은 것 같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돈 따기가 쉬우면 왜 도박하면서 패간망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전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 돈을 땄을 뿐인데 이미 시어머니는 오늘 같은 날 제대로 도박을 하면 몇 천만 원도 벌어갈 수 있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또 무슨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리기에는 예비 시어머니 눈에 어떤 열기가 잔뜩 도사리고 있어서 쉽게 말을 걸기도 어려웠어요. 하는 수 없이 그 옆에서 우물쭈물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가 딴 것 중에 100만 원만 좀 빌려줘 보렴. 100만 원을요? 그래, 얼른. 어머님, 이제 저희 슬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비 시어머니는 아까 본인이 땄다던 50만 원도 전부 잃었는지 저한테 제가 딴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텐 어차피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니 빌려드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는 열심히 기계를 만졌어요. 하지만 해도 운이 안 좋은지 계속해서 제게 돈을 빌렸습니다. 아까 100만 원 빌린 거에서 또 100만 원, 그리고 다시 한번 100만 원. 제가 운 좋게 얻었던 300만 원이 전부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로 인해 탕진되었죠. 돈이 아까운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애초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중독이 된 것처럼 굴었거든요. 너 카드 있지? 카드에서 돈 좀 뽑아와라. 안 되겠다. 이거 오늘 끝장을 봐야겠어. 한참 눈에 핏발이 선 채로 게임을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카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이제는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딴 돈에 제가 딴 돈까지 거의 350만 원을 쓰신 상황인데 재미로 즐기는 것 치고는 너무 과한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네가 이 돈을 빌려주면 어차피 나중에 내가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원래 이런 데 놀러와서 한 1,000만 원 정도 쓰는 건 일도 아니다. 당장 결혼이 오래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로서도 더 이상 말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을 뽑아와서는 시어머니에게 드렸고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1,000만 원까지 전부 다 강원랜드에 기부 아닌 기부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서도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이제 진짜 안 돼요. 솔직히 지금 결혼 준비하는 사람한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도박 때문에 1,000만 원을 또 빌려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와중에도 또 저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얘가 짜증은? 정 그러면 너 먼저 가거라. 난 여기서 조금 더 하고 할 테니까. 네?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도박에 흠뻑 빠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여기서 1,000만 원 넘게 써놓고서 대체 얼마나 더 쓰고 가시려고. 여행 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제 돈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아예 기기 앞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한탕 해보려는 듯 구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 저한테 무슨 짓거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쪽팔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시라도 빨리 예비 시어머니를
이곳 강원랜드에서 멀어지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허나 저한테 억지로 끌려나간 시어머니는 잃은 돈도 미처 제대로 복구도 못했는데 거기서 나와버리면 어떡해?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다 망했어. 라며 온갖 타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해도 딸 수 있었다고. 어이구 나쁜 년.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어머님.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원래 저한테 나쁜 말이라곤 한 번도 안 하신 무척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품 자체가 우아하신 분이라 전 내심 시어머니는 욕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인지 차를 탄 뒤 제 옆에서 온갖 쌍욕을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낯설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욕을 하던 시어머니는 강원랜드에서 꽤 멀어지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이번 일은 우리 집에는 비밀이다. 알았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약속이야. 라며 입단속도 시키셨죠. 처음에는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남편한테 당연히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갈등이 되긴 했으나 전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예비 시어머니가 큰 돈을 잃긴 했지만 그때가 처음이기도 했으니 그날 여행을 갔다가 생긴 해프닝 정도로 남기기로 했죠. 게다가 더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아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로 돌아온 뒤 예비 시어머님 묘하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저랑 자주 연락을 하긴 했지만 끼케야 오늘 점심은 먹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이런 것들만 묻고 가끔 데이트하자면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강원랜드에 다녀온 뒤로 예비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저에게 연락을 하긴 했지만 연락을 하는 내용 자체가 아예 변했습니다. 내 계좌로 50만 원만 입금해 줄 수 있니? 지금요? 응. 내가 한의원에서 와서 약을 지으려 하는데 내일 입금해 주마. 바로 돈을 빌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왜 필요하시냐고 여쭤보면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였기에 안 빌려드리기도 참 뭐했습니다. 아주 큰 돈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제 선에서 거절을 했겠지만 몇십만 원씩 자잘하게 빌려가시는 거여서 엄청 거절하기도 모호하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빌리는 돈의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었다가 언제부터는 5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조금씩 몸집을 불려가던 돈은 어느샌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마다 다음에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갚겠다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제가 빌려드린 돈도 있어서 더 안 빌려주기도 그랬어요. 그렇게 빌려드린 돈이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말 혼수살돈까지 끌어서 빌려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더는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길래 솔직히 내심 기뻤거든요. 그전에야 예비 시어머니와 전화를 해봤자 그냥 같이 식사하거나 커피 마시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예비 시어머니랑 데이트한다는 기분으로 즐겼고 그래서 연락이 오는 게 기뻤지만 강원도에 다녀온 이후부터는 저한테 연락을 해도 무조건 돈 빌려달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니까 3천만 원만 빌려주렴.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온 시어머니의 목적은 또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3천만 원을 한 번에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죠. 혼수할 돈도 없다고 이제 정말 돈 넣을 구석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혼수를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바보 같게도 그때가 돼서야 명확하게 느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강원랜드 때문이구나 라고요. 여보, 내가 저번에 어머님이랑 3박 4일 여행 갔을 때 당신에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젠
내 선에서 해결을 못하겠어. 무슨 얘긴데 그래? 얼른 말해봐. 시어머니에게 절대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뒤에 뒤늦게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3박 4일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 의견으로 강원랜드에 갔었다. 근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금 돈을 빌려가셔서 거의 3천만 원을 빌려가셨다. 근데 이번에 또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뭐? 넌 거기서 돈을 주면 어떡해? 안 그래도 엄마 위험한데. 이걸 어쩌면 좋냐? 무슨 말이야? 돈을 주면 어떡하냐면서 화내는 건 이해를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위험하다니.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서 멀뚱멀뚱 보니까 예비 남편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원래 중독자였다고. 이미 한창 집안에 있던 돈도 끌어다 쓰고 예비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몇 천만 원을 날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한테 안 했어? 이미 시간 좀 지난 일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지. 그리고 흠이 될까봐 그렇기도 했고. 뭐라고? 아무리 끝난 일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중독자였다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지. 아무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뒤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를 일러 바치냐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엄청 큰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비 시어머니가 중독자였다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한 게 무척이나 컸어요. 시아버지가 그 돈을 모두 갚아주시긴 하셨지만 그런 건 당연히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까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너무 늦은 고민일 수도 있지만 이 결혼을 진정으로 해야 하는 건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